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번 변론은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부록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하늘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헌재가 모레 10번째 변론 일정을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단전 지시는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린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언급한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오늘 열립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을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은 더 추워져 서울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구속 수감 중인 정치부록고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현직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언급된 관련 인물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차례 통화한 내용을 복기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른바 복기록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도 김 검사를 도우라 해놨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한홍 의원이 김 검사 공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는데 윤 의원과 박완수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실제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총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3억 4천만 원으로 땅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겐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해 강혜경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겁니다. 강 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되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로 예정된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하느냐는 YTN 취재진 질의에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의 진행 내용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내일 모레에서 다른 날로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10차 변론이 지정되자마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말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국회 측이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이고 탄핵심판은 오후라 시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데다 대리인 숫자도 적지 않아 기일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만약 변론을 미루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나 25일로 지정해달라면서 대신 오전부터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9차 변론 과정에서 직접 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심리라고 직격한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일 기일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는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고 증인도 아니어서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이때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거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출석한 이후 지난 13일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조 청장에 대해 세 번째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그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는 뭐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안가 회동은 계엄 당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국회 봉쇄 정황과 함께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밝혔습니다.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조 청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조 청장이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범죄 정당과 다름이 없다고 맹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에 불참한 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엔 전후 상황을 파악하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표결엔 불참할 거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에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엄 배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행동부터 나서는 건 무책임하다는 건데 종반으로 가는 탄핵 심판 분위기 속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권 위원장 발언은 자연스레 여당 내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도 향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곧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이야기한 건 성급했던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부 탄핵 찬성 기류로까지 번진 당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정한 건데 계엄 자체는 과도했다는 점은 다시금 인정했습니다. 탄핵 심판 전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영구 집권 시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엄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여당 행보를 극우와 연결짓는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파쇼 정당이라든가 범죄 정당 등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쇼 범죄 정당이 해왔던 것처럼 분배나 서민의 삶이나 민생이나 공정함 이런 것들을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여당의 우클릭 지적에 민생과 실리로 맞받는 동시에 기존보다 더 거친 메시지로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여당 메시지엔 전통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분석도 적잖은데 이 계엄 자체는 과도한 조치란 여당의 입장과 윤 대통령 엄호 기류의 간격을 파고드는 야권의 공세도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루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며 힘겹게 목소리를 낸 용기와 또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을 깊이 새긴다며 애도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7명밖에 남지 않은 고령의 피해 생존자분들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피할 통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이와 함께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지적도 함께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6명.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소방관에게 발견될 당시 코와 얼굴에는 거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신 게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실내에 가득 찬 검은 연기와 함께 내부 공사를 위해 쌓아둔 자재들이 대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공사가 혼잡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엄청 많이 엮여 있었고 상황이었다. 그것 때문에 적재물 이리저리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많이 여러 곳에 막 쌓여 있었고 그게 통로를 막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치면은 그 옆에 가연성 있는 거,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없애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뭐가 이 정도면 치워주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줘야 되고, 담배를 펴고 꽁초를 던져서 누가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조만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한 씨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그리고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에 해당 학교에서는 일주일 만에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배치됐고요. 학생들을 위한 트라우마 심리 지원까지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하늘 양 사망 사건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기동 순찰대 등 경찰이 배치됐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고 바로 교실이랑 돌봄 교실에만 있고 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등교한 학생들은 1시간가량 애도 교육을 받았고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하늘양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격보다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상담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교시켰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동식 버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신체의 긴장 반응이라던가 이제 뇌에서 이제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씨에 대한 조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담당 차관보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에 비해 관세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육군 707 특임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게 아니냐는 여당의 추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국회 단전 지시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에서 빠진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불렀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정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 반발하며 퇴장한 뒤에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전 지시는 본인 판단이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는 곽 전 사령관과 진술이 거듭 엇갈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첫 번째 자수서엔 그런 단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여당 의혹 제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게 회유 측에 속하느냐 이 말이죠. 그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종료 뒤 부대원들을 보호하려는 곽 전 사령관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고립무원에서 유일하게 곽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민 게 민주당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계엄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 9번째 변론이 진행되죠.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고요. 또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를 쓸 가능성 등 변수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초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며 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 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최종 선고는 3월 중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절차 종료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한 총리 등의 신문 기일을 추가로 정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심판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법 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에서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피청구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 이럴 경우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인간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2차례 항의 방문에 이어 이번엔 여당 의원 30여 명이 단체로 헌재를 찾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답을 정해놓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겁니다. 후반부는 조금 심리를 하고 있지만 전반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헌재 방문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당 방침이지만 헌재를 겨냥한 비판은 회의 발언에서도 잇따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탄핵 심판 결과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벌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 외교 컨트롤 타워는 사라진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외지인이 동원된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인간의 길을 걸으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난동 사태를 겪었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태를 선동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항의 방문을 내세운 헌재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밑자락을 깔아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책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각 진영 내 결집도 중요해진 만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산층 상속세 완화 주장을 내놨죠. 여기에 여당은 가짜 우클릭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반격에 나섰죠. 아무리 못나도 국민의힘보단 낫다고 응수한 겁니다. 여당은 여전히 이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우클릭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대로인 상속세 면세 범위는 그동안 치솟은 집값을 고려해 넓히자는 것일 뿐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과도 대화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배워야 한다며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건 괴뢰 여당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성장률이 추락을 해도 계엄하고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여당은 반도체 노동시간 규제는 풀 것처럼 굴다 머뭇거리고 포기하겠다던 민생지원금은 추경안에 넣은 이 대표를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역시 초점은 주택 상속이 아니라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야 한다며 양치기 정치는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입니다.
재판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꺼내들어 이 대표의 실체는 국제사회도 알고 있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입니다. 한미일 협력 지지를 신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당의 공세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고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 산업 지원 당정협의회 등에 집중하며 그래도 정책 집행은 여권이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현직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통화 복기록을 명태균 씨 변호인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복기록에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이번 사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느냐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황금폰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의 선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박정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전국을 뒤흔든 공천 개입 의혹. 창원지방검찰청이 100여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의혹인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대가성 공천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핵심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데 대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창원지검 수사팀 일부는 그대로 서울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황금폰에서 확보한 15만여 건의 방대한 SNS 메시지 등 자료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선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터라 서울로 사건을 가져간 만큼 조사가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한 배우 김세론 씨를 기억하는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와 함께 일부 팬들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은 배경에 국화한 송이가 놓인 SNS 포스팅들입니다.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계약을 종료한 전 소속사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2001년 잡지의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세론은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 도희야로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후 불안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연극 무대로 컴백을 타진했지만 복귀 논란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세론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오는 19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가 이곳저곳에 관세를 예고한 상태죠. 이런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미국과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큰 미국의 교육 상대국은 다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희 나라도 조심스럽게 미국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로 예고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예외를 요청했는지 질문에는 협의를 마친 뒤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정부가 먼저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데 대한 질문에는 일본 못지않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도 관세 전쟁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 아껴도 10년간 5조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정조준했습니다. So if we get some of that money back, either through tariffs or obviously if they reduce the tariffs of that, that's good for Americans. It's going to put more money in their pockets, and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do. 박 차관보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비관세 무역 장벽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고 김하늘 양이 숨진 사건으로 재량휴업에 들어갔던 초등학교의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어제 하루는 1학년에서 3학년이 등교해 1시간 동안 애도 교육 등이 진행된 뒤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루어졌고 일부 학부모들도 마음건강 회복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오늘 등교할 예정입니다. 그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 2구의 신원이 지난 13일 어선 화재로 실종됐던 선장과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시신 지문 감식 결과 불이 난 선박의 60대 선장과 20대 인도네시아 선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난임, 유산, 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심리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은 어제 중앙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내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경기, 경북, 전남 등 전국 9곳에 권역별 전문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점차 추위가 풀리는 시기지만 오히려 추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7도, 체감 온도는 영하 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권 체감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부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는 호남 서해안에, 내일 아침까지는 제주 산간에 약한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4.7도, 안동이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가 되겠고 전주 4도, 창원 6도 등
기온이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모두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반대로 탄핵 심판에서는 작심한 것처럼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진술들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중요 쟁점을 장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5차 변론에선 검찰 공소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한 건 부인했는데 선관위에 대해선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8차 변론에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안가 회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1호는 법규에 위배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탄핵 심판에 나가길 잘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증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후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통화 기록 같은 자료에서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군인권 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로 한 차례 홍역을 치는 인권위가 이번에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긴급구제 신청서는 군사법원이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 금지와 공개 장소 수갑 착용을 풀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이자 전 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가 지난 13일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인권위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군 구금시설 조사는 접수 하루 만에 끝났고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군인권소위원회도 오늘로 앞당겨졌습니다. 소위는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등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만큼 오늘 의결도 유력해 보입니다.
무슨 조치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개가 되고 또 보도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권위의 구금시설 조사를 거부한 장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장군의 경우 법원이 이미 접견 제한이 과도하다는 항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사건은 모두 기각했던 인권위가 이번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이유로 임시소위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조사관을 급파하고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부터 내란 혐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논의까지 탄핵 국면 속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부실 수사는 물론 특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성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며 평등 원칙과 정치적 중립,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큰데도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에 검사 측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탄핵 시도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권적 불복이라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 정당에 당리 당략했다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김 여사 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엄연한 소환 조사였고 불기소 판단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 판결을 하였느냐.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열어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조기 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과 맞물려서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는 조기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란 말은 다름 아닌 보수 정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지역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당엔 대통령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할 본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탄핵 기각 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도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하지만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탄핵 기각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조심스레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에 날선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등장은 찬물을 뿌리는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론 왜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한 홍준표 시장이나 국회 토론회로 세력을 과시한 오세훈 시장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당이 한 전 대표의 복귀 예고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중량감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22대 총선과 탄핵 국면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을 풀어가는 건 한 전 대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립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또 유럽이 사실상 배제된 가운데 열리는 첫 회담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일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빈 살만 왕세자의 중재 역할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번 미러 고위급 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첫 후속 조치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한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미러 관계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시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Какой вообще настрой? Оптимизм или ничего пока не скажете? Настрой деловой, посмотрим. Задачи нам более-менее ясны, поэтому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этого.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이 회담에서 배제되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확산하자 키스 켈로그 미 종전특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an you assure this audience that Ukrainians will be at the table and Europeans will be at the table? The answer to that last question, just as you framed it, the answer is no. The answer to the earlier part of that question is yes. 켈로그 특사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등 글로벌 현안도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 등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보신 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럽 각국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지도자들은 파리에서 긴급 회동에 나섰고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등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입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맞이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기로 하자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대응책을 위한 긴급 비공개 회동에 나선 겁니다. Il y a un vent d'unité qui souffle sur l'Europe tel qu'on ne l'avait peut-être pas ressenti depuis la période Covid. 이 자리에서 미러의 종전 협상에 유럽 입장을 반영할 방안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 평화 보장 방안, 유럽의 자체 안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에 유럽의 안보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전체 집행위원단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찾아 지지 의지를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관련돼 있기에 유럽의 집단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종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유럽군 중심의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법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파병에 적극적이지만 독일은 여전히 꺼리는 등 견해차가 커 통일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현지 시간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급물살을 탄 종전협상에 당사국이 협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우려에 아군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Україна розцінює будь-які переговори про Україну без України.
밀어주도로 급속히 전개되는 종전협상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우산 악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고조되면서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 국제 금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유독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21%나 더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에 국내외 정치 또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등한 점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비교적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음에도 유독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에 비해 21%나 더 상승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 차이는 0.5%에 불과했지만 10일에는 10%, 14일에는 21%로 격차가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특히 10일과 14일을 비교하면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지만 오히려 국내 금값과 격차는 11%포인트나 더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오른 이유는 금 사재기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금 투자 열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특히나 큰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국제 대비해서도 과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국제 금 가격 대비해서 한국의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골드바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금 현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국내 금값을 부추겼습니다. 국내 금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보통 증권사들이 공매도에 나서 가격이 내려가곤 했는데 이조차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구해서 금을 차입을 해와서 KRS 금연물 시장에다가 금을 매도를 해야 이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가 생길 텐데 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가장 김치 프리미엄을 높였던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금값에는 투기적 수요도 반영돼 있다며 최근의 일시적 급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국내 금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 주의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413만 원으로 전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폭을 확대했고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티맵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의 집단소송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200개 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이틀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세론 씨. 음주운전 사고 뒤에 재기를 꿈꿨지만 악플이 쏟아지면서 25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악성 댓글과 루머를 견디지 못한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란 비극 20년째 진행형입니다. 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 씨, 넷플릭스 작품에 출연해 재기를 시도했지만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극으로 복귀하려 했는데 역시 무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연예계 복귀와 카페 창업 등을 준비하다가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생활고를 겪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생활고냐? 존재 자체가 민폐다. 왜 스멀스멀 기어나오냐 등 악플이 김 씨를 핥혔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악플을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배우 최진실 씨부터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 또 배우 이선균 씨가 대표적이죠. 이런 우리 사회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게 당연시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악플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설리법이란 별칭으로 불린 악플 방지법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잠시나마 악플이 멈추는 일 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 기대감에 부는 의대 광풍 속 입시업계 눈은 2026학년도 N수생 규모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6천만 원이나 드는 학원이 등장해서 논란입니다. 해당 학원은 시대인지가 운영하는 대형 기숙학원입니다. 시대인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곳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의대 증원으로 문전성시입니다. 이것저것 합친 월 수강료가 월 500만 원 정도일 거라고 하는데 대기자가 많다고 하네요. 월에 500이면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년치 의대 등록금을 1년에 쓰는 셈입니다. 재수 1년은 가게 기둥뿌리가 뽑히는 1년 징역형,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거금을 투자하는 이유,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올해 N수생 규모는 20만 명을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대입, 특히 의대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고액의 기숙학원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N수 학원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신문은 의대 광풍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지적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 내역 보고 놀란 분들 좀 계시죠? 불황에도 근로소득세 수가 작년에 2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수펑크가 3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심하다는데 직장인만 봉이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수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5년 전엔 8%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8%를 넘겨서 역대 최저입니다. 취업자가 늘어나고 임금도 증가하면서 세수 규모도 커진 건데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비중은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은 18.6%,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거의 맞먹습니다. 반도체 경기 악화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탓입니다. 15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4.5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1.8배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이러니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세금으로 메운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에는 계엄과 탄핵 전국에 미국발 무역 전쟁까지 겹쳐서 세수 전망은 더 불안합니다. 또 국세 수입의 안정성 자체가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500일이나 됐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남은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렇게 살얼음 같은 휴전 속에 전쟁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커다란 인질 사진 피켓을 들고 도로를 막아선 가족들. 500일째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을 데려오라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까지 행진했습니다. Then 80 hostages still there. I don't know how many of them are already dead, but is so we have to give them back.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9일 1단계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하마스가 생존인질 24명을 석방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100명을 풀어줬습니다. 현재 인질 70명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3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Not just of the hostage families, but also of the Gazan people, is to bring back the very last hostage. 휴전 한 달이 지났지만 가자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뚫고 구호품 반입이 늘고 있지만 생존에 필요한 물품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500일 동안 4만 8천 명이 넘는 주민이 숨졌고 수천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دمار شامل لا مي لا كهرباء ولا غذاء ولا أكل ولا شرب ولا حاجة.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스라엘의 철군을 조건으로 휴전에 들어갔던 레바논 남부에서도 교전 재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수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관 무함마드 사인을 드론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He recently planned terror attacks directed and funded by Iran from Lebanese territory against our people.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와 달리 철군 시한 이후에도 전략 거점 5곳에 병력을 계속 주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헤즈볼라는 예정대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며 남아있을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만 지역 이름을 미국만으로 일부 표기하기로 한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을 상대로 원상복구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미국 내 지도 사용자를 위해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것을 고집한다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토 일부의 지리적 영역 명칭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구글 측에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날이 풀려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더 추운 건데요. 오늘은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2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과 광주 4도, 대구는 5도가 되겠고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부에는 건조 경보도 발령 중인데요. 맑은 날씨 속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는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약간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상황이었는데요. 혼선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